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후보 토론회 어제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청률도 엄청나게 나왔고요. 화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후보들 간의 격돌 볼만했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또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들 움직임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자리였습니다.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됐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관심이 많았고요. 어제 토론회의 승자가 과연 누구였을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았고 직접 보신 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관련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봐줄까요? 우리끼리 있으면 서로 봐주자야. 그것만 물어봐 주세요. 다른 거. 두 분께 옐로우 카드를 좀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이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고 또 한 분이 윤석열 후보님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국정 현안이 소위 고발 사주, 재고 사주인데요.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쓴소리 하는 사람이 쓴소리가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그거야말로 옛날식 꼰대식 발언이죠. 젊은이들이 패기 있게 지적을 하는 아, 의원이 어떻게 젊은이 시간이 많이 가서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대통령 자격, 대통령감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 아니지 않느냐.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저 윤석열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강철입니다. 네, 전효 의원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정말 정치는 알 수 없다. 네. 이런 말처럼 토론도 알 수 없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주 집중적인 이 공격을 하고 또 이 윤석열 후보는 방어만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여기에 신스트라가 한 명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예. 홍준표 의원을 들이 그냥 공격을 네. 하는데 그 와중에서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완전히 이렇게 그로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특히 조국 문제가 홍준표 후보한테는 그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예. 우리 보수층의 조국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 역풍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야홍에서 조국 수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은 조국 수호와 관련해서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김관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청률은 굉장히 올랐죠. 예. 그리고 굉장히 관심은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기피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장소에 모든 국민들이 사실 주목을 하고 그래서 많이 시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소문난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용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딱 남는 건 홍준표 후보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이거 하나 외에는 사실상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각인되는 그런 메시지가 뭐가 있었나라는 예.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나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아웃복싱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사실 주도권 토론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게 안 가고 예. 안상수 그다음에 원희룡 이런 식으로 가서 논쟁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약간 아쉬웠던 거는 좀 8명인데 이제 워낙 답변 시간이 좀 짧아서 충분한 어떤 인터액션이 좀 만들어지지 못한 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병희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8명이 사실 토론을 밀도 있게 하기에는 네. 좀 너무 많은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 2차 컷오프를 통해서 4명으로 줄어들면 그때 가면 이제 1대1 토론도 하고 그래서 네. 상당히 토론이 더 흥미진진해질 텐데 이제 어제 후보들 중에 사실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의원은 이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의 데뷔전인 셈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토론 실력을 보여줄까? 아마 이런 데에 대한 관심,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윤 전 총장은 전략적으로 어제가 본인 첫 TV 토론이니까 전략적으로 아마 이 맞부딪히는 거를 좀 피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윤 후보 측으로서는 그게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윤 후보를 약간 흥분시켜서 뭐 좀 실수를 유발하고 뭐 할 책임은 사실은 다른 후보들한테 있는데 다른 후보들도 윤석열 후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서 전혁 의원님이 지적했듯이요. 홍준표 후보가 생각보다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좀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윤 총장한테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 거기 보면 부인, 딸, 그다음에 동생, 사촌, 조국이까지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을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같이 두둔하고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되게 놀랐습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남의 편이라도 잘된 거는 칭찬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뭐가 가족을 과잉수사입니까? 도륙하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가족 공동체의 범죄, 이 대표자만 구속하는 게 옳지 가족 전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2019년에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을 칭찬했습니다. 청와대와 여의도 어느 것도 눈치 보지 않고 검찰 본연의 모습대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좀 대조적이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요 아마 진보까지 심지어 이제 조국 장관 지지층까지 약간 이게 외연을 확장 이런 이제 그 의도로 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 확실한 보수층의 지지를 더 잃게 만드는 네. 전형적인 소탐 대실이었다. 아주 이게 저는 실수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팩트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 전체를 수사해서 도륙낸 게 아닙니다. 딸도 이게 그 입학 취소는 있지만 수사는 기소된 바가 없고요. 아들은 이제 아직 입학 취소도 안 되고 수사가 된 바가 없어요. 네. 결국 이제 본인하고 부인만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가족 전체를 도륙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가족 전체가 도륙된 거는 옛날에 최서원 씨입니다. 옛날에 최서원 씨는 정유라 둘이가 가족이잖아요. 정윤회 씨는 이혼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둘이 가족인데 그때 그 범죄 인도에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죠. 최종적으로는 이게 정언해주는 대가로 기소는 안 됐지만 이런 게 가족 도륙입니다. 이때 홍준표 후보가 왜 딸하고 엄마를 같이 다 처벌하느냐 이렇게 한 번도 저는 이게 비판한 걸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게 상당히 그 팩트도 문제고 그리고 이게 가족이 다 잘못하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죠. 옛날에 임창열 경기지사 있잖아요. 이분도 이게 부인까지 다 처벌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부인하고 남편이 범죄가 다 다른데 그럼 이게 대표로 누구 한 명 받는 이런 법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법리에도 안 맞고 팩트도 예. 안 맞고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소탐대실한 네. 이런 게 아주 실언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대표로서 어떤 처벌받으면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네네. 예, 이제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별건 수사라든가 표적 수사를 통해서 언론에서 실시간 공개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 본인 그리고 부인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카에 대해서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실제 세 분이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수사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잉 수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신은 중도를 향한 또는 본선 경쟁력을 향한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포부는 정말 커진 것 같습니다. 과거 탄핵 시절에는 좀 말을 함부로 하면서 막말이다 이랬지만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본인이 그때 탄핵 당시여서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막말을 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넥타이도 바꾼 등 많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이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할까
라고 했을 때는 득보다 실은 많은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예. 검찰이 수사한 거를 가지고 도륙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건 여든 야든 누구를 떠나서 검찰이 그 정당한 공권력을 가지고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도륙했다는 표현을 씁니까? 네. 더군다나 같은 당의 대선 후보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예. 보고 그다음에 가족 전체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면 범죄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거지 그중에 대표자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다 봐주나요? 네. 그거는 정치 논리지 그 법률 논리가 아닙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의 어제 발언은요, 저는 굉장한 자충수였고요. 아마 이것이 앞으로 이제 그 10월 8일 그 2차 경선 할 예. 때까지 앞으로 5번 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두고 이 부분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예. 아마 본인의 그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이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네. 사실은 처음부터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수사 이거를 가혹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명이 죽음까지 이제 몰아가는 그런 가혹한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분도 네. 그렇게 가혹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저는 뭐 검사로서 여태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이라는 것이 가족 전체를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본인이 이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차피 지금 홍준표 후보는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이 진영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기 때문에 네. 즉 다른 시각을 갖는 분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도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여기서 분명히 입장에 대한 이 부분의 입장에 대한 차별화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뭐 당연히 이제 입장을 접었죠. 정리를 하고 수습을 했지만 사실 효과는 다 봤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이제 지지율 변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네. 확인하면 이 발언이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팎에서 논란이 되자 홍 후보가 SNS에 해명글을 남겼습니다.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세를 좀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신의 수사 철학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 수사였다. 예전에 슬롯머신 사건 수사할 때 본인은 구속도 안 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토론 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선도 고려해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이런 글도 남겼는데 당내 주자들은 여전히 홍 후보 어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국 수사 문제 있다는 이야기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홍 후보가 어제 조국 수사 문제 있다, 과잉 수사다 이렇게 답변한 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그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봐요. 조국 가족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라는 건 뭐 실현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중에 이제 대표자만 구속한다 이런 논리는 적어도 조국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연좌제도 안 되지만 뭐 무슨 일가구 일범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그 이상은 그러면 뭐 수사도 안 하고 구속도 안 하냐?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또 워낙 이게 또 말을 빨리 잘 바꾸시잖아요. 어제 금방 또 바꾸셨던데 마지막에. 예, 다른 주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홍 후보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던진 발언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홍준표 후보의 말이 그렇게 놀랍지가 않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전에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조국 가족 도륙이라는 이 SNS를 올렸고 그때 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제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수 지지자들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탄핵을 통해서 권력을 지키지 못하고 유능했던 보수가 무능한 보수로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고 저들은 저렇게 근사한 척, 뭐 정의를 위한 척, 뭐 약자를 위한 척 하는데 이거 보니까 가짜로 증명서 만들고 그들만의 어떤 먹이사슬을 통해 가지고 또 인턴십 교환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조국 가족의 어떤 이거는 가족 몰살이다, 도륙이다 이랬는데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막 먹힐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한 집안에서 누가 잘못하면 온 가족이 주변에다가 사죄하고 다니는 게 우리네 상식입니다.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사일에 이렇게 훌륭한 불세출의 검사가 나타났다고 조국 사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 과정을 보면은 이 홍준표 선수를 눈에 총기를 내지는 판단력을 흐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은 2030에서의 이 지진인데 그걸 가지고 한편에서는 아직도 역선택이냐? 네. 아니다. 또 이것도 나름대로의 팬덤이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정치인이라고요. 예. 대선 후보라고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신의 가치 소신이. 근데 훌륭한 검사였다가 가족 도륙 살인자였다가 그다음엔 다시 그 당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생각을 바꾸겠다. 그럼 얼마나 또 많이 바꾸겠습니까? 실망스럽죠. 과연 홍준표 후보가 탑4에도 들어갈 것인가? 저는 지금 의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지난 1차 경선 때 굉장히 치열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는 뚜렷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하여튼 조국 수사와 관련된 말이 계속해서 논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홍준표 후보는요, 2번의 주도권 토론 때 모두 윤석열 후보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공세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보시죠. 윤 후보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시킨 그 공로로 5계단을 건너뛰어가지고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중앙지검장 때는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에 그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그리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네, 보수 괴멸에 앞장섰던 게 바로 윤 후보다 이렇게 공세를 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사로서 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근데 어제 토론 중에요. 저 부분이 가장 좀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보수가 전국 선거에 5번 연속 패배하면서 괴멸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수의 지도자들이 전부 이게 내 탓이요. 상대 너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다. 이런 게 자성과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도 내가 이게 대통령 후보 대표로서 보수 괴멸에 나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고요. 저는 윤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검사로서 수사는 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보면 피의 사실을 이게 생중계를 했고 그리고 상당히 그 과한 이런 이게 수사 측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거꾸로 어제 윤 총장은 오히려 이게 내가 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했지만 좀 이게 피의자 인권 보호나 수사에 약간 과한 면이 있은 걸 유감이다. 이렇게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고 네. 홍준표 후보도 이게 본인이 반성하는 이런 모습이 좀 아름다운 모습인데 네. 서로 이게 좀 너 탓으로 책임 공방하는 이거는 이게 저는 보수의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다. 네. 이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본인으로서 수사를 했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3년형을 받고 지금도 수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자신의 표를 위해서 정당한 수사였다 또는 정당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약간의 뉘앙스를 바꾸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갔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수사에 대한 논란 그리고 보수 괴멸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특별한 이익을 본 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홍준표 후보의 탓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어떤 진영 대 진영으로서 또는 후보자 간의 대결로서 대결 구도로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예. 또 나름대로 그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면서 현장이 엄청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왜 이곳을 찾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친 욕설도 나왔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최명필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 현장에 이제 우리 공화당 그 뭐 당원들이나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우리 공화당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도 무혐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정당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맞닥뜨렸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당연히 저런 봉변을 저는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윤 전 총장이 극복해야 되는 거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되거나 뭐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지 저런 사람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뭐 저쪽에 또 편승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지지율 같은데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내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저런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대선 전국에서는 본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할 건 뭐 틀림없어 보이는데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딜레마죠. 일종의 보수표는 받아야 되겠고 탄핵 과정 속에서 수사를 맡았던 장본인이고 그것을 지금 토론회에서 부정당하는 것은 또 방치할 수가 없고 지금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가서는 또 방문하고 거기서 보수표는 받아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혹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라는 얘기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분 수사는 가혹했다고 얘기를 하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이 일관되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지 지금 뭐 조국 전 장관한테는 한 수사는 가혹하지 않은 것이고 가혹해도 되는 것이고 예컨대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수사하는 거는 가혹하면 안 되는 이런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로서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공평하게 좀 인식이 되고 판단이 돼야지 조국 전 장관한테는 무조건 수사 어떤 방향으로 해도 가혹하지 않다. 이거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분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저께 윤석열 총장이 과연 저런 거를 예상하지 않고 찾아갔을까? 저는 충분히 예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가는 게 예고됐고 또 우리 공화당에서 나올 수 있죠.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로 확인했어요.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이 보수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나름대로의 성의 이거를 보여주고자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런 이 상황이라는 게 윤석열 측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을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데 강력한 대권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TV 토론의 분당 최고 시청률 8%가 넘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계속 보수 괴멸에 검찰 수사가 그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사를 해오면서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그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보수 괴멸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은
됐습니다. 후보님께서 다 됐어요. 대표 하실 때 아니 뭐 그리고 두 2018년에 번째 지방선거가 가만히 있어. 특정 캠프에 대해서 지금 관련이 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으면 박지원 공작에 저희 캠프가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면 최소한 그것도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가 시작도 안 되는데 아니, 뭐가 어떻게 가만히 밝혀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의혹이 지금 끝이 없습니다. 엑스파일, 장모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논란, 뇌물수수 무마 의혹, 고발 사주 지금 24건이 후보한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저는요 총재할 때부터 이 아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인사 검증을 다 하셨고 뭐를 자꾸 의혹이라고 예.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2년 가까이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언론에서 일일 망언이라고 합니다. 또 손가발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아프리카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젊은 세대들이 나는 한국계 아프리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손가발을 사용 안 하고 자벌레처럼 몸통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한번 해명해 보시죠. 이거는 산업의 국제 분업화 때문에 그 소위 단순 노동에 감사합니다. 네, 어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이 질문하는 요령도 있고 답변을 못하게 살짝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촉박하게 하고 질문을 끊어버리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아는데 이 처음 해본 후보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순간도 좀 많았습니다. 어제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답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다음 토론 때는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서로 간에 충분한 좀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제 그 토론의 그 전체 주제를요. 네. 크게 그 강철과 무야홍의 그 싸움이다. 이래 보거든요. 예. 근데 강철은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 네. 그다음에 그 무야홍은 이제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네. 이건데요. 어제 그 저는 홍준표 후보가 크게 한 방이 없었다 봐요. 이렇게 계속 공격은 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으로 완전히 뭐 그렇게 상태에 몰아가는 네. 이런 물론 이제 기대가 약간 컸죠. 토론함에게 홍준표가 제압할 것이다. 예. 이런 게 기대가 큰 만큼 오히려 저는 실망도 커서 네. 한 방이 없었다 보고요. 예. 그 윤석열 총장은 상대적으로 조국이나 추미애 장관한테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의 예리한 공격도 잘 막아냈고요. 다만 이제 그 대선 주자 토론 처음이잖아요. 예. 당명을 이게 몇 차례 틀린다든지 이런 이제 시간 문제라든지 네. 이런 이게 약간 아마추어적인 예. 이런 거는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봅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실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 예.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이제 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관련해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예. 좀 예민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공격을 더 받을 소지는 많아진 것 같고요. 예. 또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상당히 쏠쏠한 재미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에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앞으로 이런 공방들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의혹에 좀 집중된 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준비된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는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면 공약이라든가 또는 좀 준비된 모습들, 비전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것과도 좀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고발 사주 의혹, 1일 1망원 뭐 이런 것들 이거로만 싸우다 보니까 좀 뭔가 부족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 토론이 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주변에서는 또 검증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주제를 정해놓고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는 주제를 첫 토론인 만큼 자유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태경 후보, 원희룡 후보 어제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와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아까 신스틸러라는 말도 있었고요. 존재감을 드러낸 그런 후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역선택을 너무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뭐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보다도 더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힘 원팀인지
민주당과 원팀인지 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그건 원의원 시각이죠. 원의원 시각이고 역선택이 있다면 이재명이나 이낙연 후보하고 대결해서 최근에 제가 이길 수가 없죠. 그것도 역선택입니까? 두 번째, 파란색 맨다고 그러는데 원래 파란색은 이게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지금 우리 당의 색깔이 빨강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3색입니다. 과잉수사가 뭡니까? 과잉수사. 내가 영장 청구에 과잉수사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 청구해야지. 그러면 그거 봐줍니까? 그게 정치검사지? 아니, 내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고 하세요. 정덕지, 정덕일 그 형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한 사람만 했어요. 제가 그 이거 엄청난 보니까 사건도 정치적 고려로 구속 안 했더라고요. 영장을 안 쳤더라고요. 본인이 정치 검사했다는 걸 고백해놓고 그 정도 하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아니 못 그래서 아니 저는 막말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동료 후보한테 못된 짓을 하고 못되게 한다. 아니 그건 막말 도지신 겁니다. 막말 도진 게 아니고 예, 어제 하태경 후보 굉장히 홍준표 후보에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 모습이 또 굉장히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평 님? 글쎄, 아니, 그러니까 역시 저런 것이 이제 토론의 저는 진면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단문 단답형으로 서로 네. 주고받는 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 이 기술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상대가 뭘 질문해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네. 어제도 이제 그런 장면이 좀 있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토론이 지지부진해지고 흥미를 잃게 마련인데 어제 하태경 후보는 저런 점에서는 상당한 기술을 보여줬다. 어차피 사실은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은 하태경 의원도 처음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연습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 실력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하튼 저는 어제 그 긴 장면 중에서 저 장면이 가장 흥미로웠다. 저거는 뭐 거의 1대1 토론 비슷하게 예, 그렇죠. 지금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저런 단문 단답형의 그 토론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영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이제 MVP를 뽑는다 하면 저는 하태경을 뽑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하태경 그 후보가 과연 톱4에 들어갈 것인가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데 어저께 이 토론이 끝나자마자 하태경을 톱4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막 여론몰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갖고 자신의 존재감을 매우 올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서도 이 최병목 의원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토론이라는 건 치고 받고 하면서 아주 정신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하태경은 홍준표 후보를 압도를 했다. 왜 그러냐?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거 보십시오. 다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정덕일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몰라요. 지금 사람들. 예. 거기다가 한나라당 때 색깔이 파란색이었다. 지금 국민의힘 색깔은 빨간색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근데 어저께 하태경 네. 후보는 엄청 준비를 해왔어요. 이 옐로우 카드도 준비해오고 예,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눈이 움푹 들어가갖고 저는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4등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 그런 점에서 의지와 네. 존재감을 돋보인 MVP다. 이렇게 봅니다. 이 좀 너무 그쪽만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가요? 이 안포켓에서 이 옐로우 예. 카드 2장 꺼낼 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놀랐죠? 뭔가를 준비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를 악물고 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별명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우산이다 예. 귤 뭐다 뭐 등등의 것들을 했는데 자기 목표를 딱 정했잖아요. 4강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네, 네. 분명하게 어떤 자기 목표를 내세웠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탑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뭐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임으로 해서 예. 언더독의 어떤 이 자세를 명확하게 했던 예.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선거 전략을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하게 세웠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 사실상 우리가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서 좀 대안으로 생각했던 분은 최재형 후보였어요. 근데 예. 어제도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대안적 역할을 하기 굉장히 좀 미덥지가 않다. 그러니까 뭔가 뭐 강력함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것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TV 토론에서 나타난 부분이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것은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차별화가 그 부분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목을 집중시키는 어떤 정치, 네. 파이팅
이런 부분은 아직 좀 조금 더 세게 갈 필요가 있지 예.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장점들을 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쪽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적임자다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토론이고요. 8강으로 좁혀졌고 다음 4강까지 가는데 토론회가 5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토론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좀 더 알찬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여하튼 어제 첫 토론회가 상당한 인상을 짓게 하는 데는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국민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어떨지 저희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어제 토론에서는 후보들 자신에 대한 악플도 등장을 했습니다. 반응이 재미있었거든요. 보시죠. 추미애한테 술 한잔 사야지. 아니 지금은 박지원인가?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허경영한테 공중부양이나 배워라. 뭐 이런 게 와 있고요. 허경영 후보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보다 나아서 가서 격려 겸해서 만났습니다. 노잼이다. 그냥 경제 전문가로 나서지. 이런 댓글인데요. 노잼, 제가 사실 노잼 극혐입니다. 요즘 네. 재미하려고 인스타 라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아먹고 또 나왔나? 은근 여당 후보인 듯. 부인한테 집사람이 뭡니까? 역시나 꼰대 느낌. 이런 댓글이 있네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댓글 이게 참 이 악플들만 저희들이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다 무난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나쁠 법한데. 제가 봐도 이게 그 악플에는요. 네. 오히려 이게 그 선플로 항상 이게 그 악에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같이 이게 악에는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에 있는 말처럼 따라서 저는 이제 악플에 대해서 여유 있게 인정할 거를 인정하면서 또 이게 유머로 받아 넘기는. 네. 특히 그 윤 총장은요. 실제 그 윤 총장이 오늘의 대선 후보로 된 거는 저는 이제 80% 이상이 조국 추미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탄압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게 술 한잔 사는 거고 요즘 이게 또 박지원 원장이 탄압을 통해서 윤 총장 지지율이 희청할 때 또 올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한테도 술 한잔 사야 되고 이게 진실이면서도 저는 유머로 네. 대처하는 게 여유가 있고 예. 홍준표 후보도 저는 상당히 그 어제 그 대처는 잘한 게 네. 네. 인정할 걸 솔직히 인정하는 예. 옛날에 그 장인 어른 보고도 뭐 머슴탱이 그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방송에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제 그렇게 집사람 이런 걸 좀 인정하는 네. 그거는 이게 저는 여유 있는 자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캠프 인사 영입에 실패했다 했더니 인정하고 몰랐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후보가 굉장히 자신의 잘못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달라졌다 이런 말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 컷오프가 10월 8일 날 결정이 되는데요. 변수가 뭔 것 같으십니까, 최영 편집장님? 지금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가 70, 당원 투표가 30. 그렇죠. 1차와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 달라지고 이제 그 3차로 가면 또 일반 여론조사 50으로 내려갑니다. 5대 5로 가죠. 네. 5대 5로 가고 뭐 이러니까 저는 뭐 변수라는 것이 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게 과잉이냐 아니냐 이게 과연 누구의 편이냐 뭐 이런 문제 네. 그거는 여전히 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역선택 문제도 물론 논란이 될 것이지만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지금 뭐 검찰 공수처 등등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그 수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총력전처럼 예. 느껴지는데 이 총력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사실 그 앞으로 한 뭐 보름이나 뭐 이 정도 지나면 서서히 이제 하나씩 둘씩 네.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거는 나와도 문제고 저는 안 나와도 문제라고 봅니다. 안 나왔을 경우는 자 그렇게 공수처와 검찰이 다 달라붙어서 뭐 그 인력을 검사를 추가 파견해가면서 계속 그 수사를 했는데 뭐야 이거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럼 대선까지 끌 것이냐? 뭐 이런 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저는 네.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시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예. 이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야당의 경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본선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선에서 누가 이기느냐를 이제 판단해서 지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 총장에게 전 총장에게 많이 이런
지지가 몰려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뭐 설화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쌓이고 최근에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지지층의 동요가 지금 현저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상 지지율의 어떤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찾은 대안이 사실상 처음에는 최재형 후보였는데 지금 뭐 많은 부분에서 검증해 보니까 여기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거의 최재형 후보한테는 죄송하지만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것이 이제 다시 얘기하면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대선 후보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의 지지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열망은 결국엔 정권 교체인데 그걸 누가 해낼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그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지금 홍준표 전 후보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거를 사실상 공고히 하고 자기의 지지율로 굳히기 위해서는 상대한테서 넘어온 그냥 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자기 표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파지티브 전략.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어떤 세상을 열겠다는 그 비전 제시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어저께 토론회 뭐 여담스럽습니다만 굉장히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활기 있었고 그리고 저는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는데 캠프를 해체하고 나서 그분이 아주 얼굴이 편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도 아주 조리 있게 잘 하시고 이런 점에서 뭐 최재형이라든가 또는 뭐 안상수 후보 또 어떤 분들은 그 황교안 후보가 그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진짜 듣는데 즐겁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굉장히 다양한 색채를 보여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재형과 윤석열이라는 뉴커머들 신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기를 보여줬다. 근데 역시 앞서서 김관옥 교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강인하고 또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많은 다음에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지, 능력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어저께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람들의 예상을 이렇게 뒤엎고 정말 인파이트 복사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첫 번째 데뷔전이라서 윤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아웃복싱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본인의 소신을 제대로 비춰지지는 못했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이었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고발 사주 논란입니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가로 만났던 걸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도 또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말 바꾼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조성은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 더 만나셨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저도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밝히기도 좀 민망하지만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시 가서 뵌 것뿐입니다. 호텔인가요? 거기서 만났고. 뉴스보스 보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셨고요.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하신 거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또 만난 적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다가 이제 있다 그러니까 또 말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법적으로 이제 어떤 진술의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재판할 때 어떤 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성은 씨 진술은 전혀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말이 이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둘이 만나서 이게 사담만 나눴다. 네. 이게 그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나기 전날 104건의 그 파일을 다운받고 만난 후에도 하고 또 이게 시점도 그렇고요. 이 모든 정황 증거를 보면요. 제가 이제 그 뭐 노래로 비유한다면 노사연의 그 만남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 우연이 계속되면 이게 필연이 됩니다. 네. 어떻게 딱 만나기 전날 104건을 다운받고 또 이게 직후에 되고 그다음에 8월 말에 또 만나고
계속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갖다가 사단만 나눴다면 어느 국민이 아니 야당 대선 1위 주자에 대한 제보자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둘이 은밀하게 만나는데 2명인지 3명인지 예. 이게 어떻게 사단만 나눈 이게 됩니까? 네네. 저는 이번에 그 조성은 씨가 특히 김웅 의원하고 그 폭파시키 보는 게 있죠. 네. 이게 중요한 증거의 오염입니다. 이런 걸 이게 법률 용어로 증거의 오염이라고 그래요. 예. 이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를 네. 왜 이걸 이게 폭파시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조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지금 뭐 한 번 만났다, 2번 만났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는 그분의 어떤 말의 신빙성을 분명히 약화시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정원장이 만약에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입할까? 그래도 국정원장인데 이거는 저는 뭐 네네. 이 상상을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뭐 모두가 다 노출되는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 예. 그건 뭐 과거의 어떤 국정원장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위세를 본다 그러면 좀 상상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예. 만난 날짜가 사실 뉴스버스에 자료들을 다 넘긴 이후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적 증거가 없으면 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조성은 씨 얘기의 말의 어떤 바뀜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거는 그분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내놓는 증거. 그러니까 고발장이고 손준성 검사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8월 8일 날 당의 어떤 고발장으로 똑같이 이어진 것. 이 증거를 우리는 보고 이것을 수사로 하는 이유인 것이지 말로 갖고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의 어떤 말의 변화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조성은 씨가 그동안에 보여온 그 어떤 말의 변화, 주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손준성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 사이에 조성은 씨는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손준성 검사가 누구지도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고발장을 뭐 당에 전달했다고 했다가 또 전달하지 않았다고 예.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제출했던 USB에 보면 또 메모가 또 전달한 것처럼 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말을 몇 번을 바꾸는가?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던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8월 말에 만났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9월 2일 날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도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SBS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그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충분히 그때 상의했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해요. 네. 8월 11일 그 전후에 뭐 그 대화방에 그 화면을 뭐 캡처하고 다운로드 받았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상당한 정도의 정황 증거가 전부 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지금 말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그걸 피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 해야죠. 그런데 네. 그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대화방 자체를 본인이 예. 왜 폭파했을까요? 그럼 거기에 또 뭐가 있길래 폭발을 했느냐 예. 하는 부분도 또한 의심스럽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일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박 원장 추가로 안 만났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보시죠. 박지원 원장님은 9월 달에는 또 다시 만나셨나요? 아니요. 그래요? 네. 8월 11일 이후에 추가로 만난 그 적이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추가로 만난 적이 제가 없고. 그냥 국내에 있을지 어디 계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또 예, 이게 15일 날 인터뷰에서는 안 만났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인정을 한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장 만난 일정을 뭐 원장이 공개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SNS에 그런 흔적들이 좀 남겼던 것과 비교할 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조성은 씨가 8월 달에 한 번 더 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났다라고 지금 말을 바뀐 게 이게 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예. 다만 조성은 씨가 이걸 제보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밝히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자꾸 인터뷰를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비밀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본인이 제보자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보자라고 해서 거짓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공익신고를 했고 그리고 또 제보자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 자기 친히 제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공익신고의 취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은 조성은 씨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제보 사주가 되려면 제보를 하기 전에 사주해야 되겠죠. 근데 제보는 이미 6월 달과 7월 달에 했고 뉴스버스 기자한테 했고 관련 자료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고 해서 제보를 사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제보가 됐고 단지 발표만 남은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박지원 원장과 만나서 뭘 사주했다는 건지 실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게 뭐 박지원 원장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줬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공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걸 뭐 공작을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을 제출했을 뿐인데 이게 왜곡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만약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준석 대표와 관련자를 만나거나 또는 홍준표 대표와 관련자를 만났을 때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사주한 것이고 유승민 후보가 사주한 것으로 그렇게 너무 왜곡돼서 나갈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밥 먹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나가는 것은 이 카더라 통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게 실은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진중한 문제입니다. 좀 조성은 씨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좀 사실 규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성은 씨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요. 앞으로 언론 접촉을 끊겠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다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캠프 측과 그다음 김웅 의원 그리고 뭐 정당에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이나 이런 것들로 전혀 해명한 바가 없고요. 모두 공작이다, 뭐 허위다라는 것들로만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평가할 대응조차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양심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 합니다. 이제 공익 신고를 한 제 입장에서는 그 수사에 협조를 할 뿐이지 더 이상 이제 언론에서 제 역할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을 마지막으로 방송 인터뷰, 신문 인터뷰 다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최대한 자제하려고요. 자제하신다.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밝혀지기 어려운 그 대검찰청 내부의 윤석열 대검찰청의 비위가 이번에 좀 공개될 절호의 기회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법적 책임이 있는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정면으로 법적 책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폐될 순간이 오면 전 다시 등장을 할 거거든요. 예, 자, 이 뭐 내용을 가지고요. 이 해외 출국을 암시했던 게 있어서 혹시 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앞뒤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까지 저런 공익 제보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익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데 이거는 자신이 정말 사람들의 그 관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수많은 언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조성은 씨보다도 저는 더 이상한 사람은 박지원 국정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국정원장 가운데서 저렇게 동선을 마구마구 공개한 거 김만복 그 원장도 선글라스 끼고 한번 나타나갖고 노무현 정권 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이 뭐 국정원장의 뭐 방이 무슨 호텔에 있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사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는 점이에요. 똘똘한 젊은이라서. 그런데 8월 11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 잠시 붙었던 남북 이 통신선을 다시 이 자른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날 이제 조성은 씨하고 더구나 이 국정원이 있는 데부터 서울 시내 한복판까지 거기까지 왔다는 거. 대단히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저도요,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이 비면은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뢰잖아요. 그런데 시간 비면은 연락하는 대상이 조성은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일정이 비어서 짬이 나서 만났다. 이렇게 불시에 만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사적으로만 만났겠는가? 저는 뭐 그런 오해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적인 만남을 위해서 공작을 끼워 넣는가? 아니면 공작을 위해서 사적인 만남을 끼워 넣는가? 박지원 원장이 좀 깔끔하게 확실하게 답해야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공작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국민의당 할 당시에 과거에 정당 활동을 할 때 만났고 젊은 인재라고 영입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눈여겨봤고 그래서 가깝게 정치적 동지처럼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돼봐야 알지 않겠느냐. 지금 섣부르게 조성은 씨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 했다는 뭐 방송에 좀 아까 부적절한 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식의 이 판단을 지금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결론을 유보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체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윤석열 캠프 측은요. 한겨레 신문이 9월 6일 이 고발장 고발장을 보도했는데 이 출처로 대검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마 근데 그 조성은 씨 본인 진술에 의하면요. 네. 이런데 이미지 파일을 본인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검하고 공수처 수사기관에만 제출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처음에 보도한 인터넷 신문 있잖아요. 네네. 뉴스버스도 이렇게 주지 않았다. 예. 이렇게 진술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게 본인은 누설한 적이 없다. 이랬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남은 거는 대검하고 공처인데 네. 제가 보기에 대검이 그때 공익신고하면서 여러 가지 받고 그때 공익신고할 때도 부적절했거든요. 딜을 했단 말이에요. 플리바게닝처럼. 예를 들어 핸드폰을 주면 뭐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이게 판단 권한이 없으니까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애매하게 언론에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조국 장관이 장관 그만두는 날 임명제청에서 그 날짜로 임명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친정부적인 인사입니다. 이분이 뭐 객관적인 인사라서 이분한테 갔겠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상당히 이제까지 공익신고자 그 과정이라든지 모든 걸 볼 때는 결국 이 대검 감찰부가 누설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캠프에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대검에서는 뭐 한겨레 신문의 이미지를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뭐 조사를 해보거나 취재를 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사실 제가 지금 이 흐름을 이렇게 계속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본질은 검찰이 고발장을 써서 이거를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시켰느냐의 부분이고 지금 이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다른 이슈들로 뭐 조성은 씨가 예컨대 제보자가 신빙성이 있느니 없느니 뭐 거기에 예컨대 박 전 원장이 거기 뭐 만남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걸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검에서 지금 이미지 유출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유출을 했다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뭔가 근거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검찰의 이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그것이 규명이 되면 사실 손준성 검사라든가 뭐 제3의 뭐 검사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규명이 되면 사실상 검찰이 이 선거에 개입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 손준성 검사를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유임될 때 누가 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충돌한 건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대정부 질문에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를 평가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총선에 출마한 당시 김모 검사, 미래통합당 검사에게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일반인보다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으로 지금 상황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사람입니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지금 예단에 예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사기꾼과 너무 닮았습니다. 제가요? 이 사건에까지 가요. 무슨 근거로 손준성으로 단정하고 지금 이 사건을 합니까?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입니다. 장관께서 너무 확신하는 것도 편향입니다. 네, 박 장관은 측근 중의 측근이다. 윤 전 총장의. 그래서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넘기는 것도 뭐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거의 사실상 뭐 단정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저 말이 맞으려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손준성 검사를 인사했던 2020년 1월, 네.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예. 제가 날짜까지 기억해요. 작년 1월 23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실제 근무하기 시작한 건 2월부터예요. 그 인사의 성격이 뭐였느냐? 우리가 언론에서 왜 학살 인사라고 표현한 네네.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추미애 장관이 1월 3일인가 취임을 했어요. 취임하고 나서 이제 검사장급 인사하고 부장검사급 인사하고 평검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장급 검사급 인사로서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에 있던 사람을 원주지청장으로 보내고 원주지청장에 있던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갖다 놨는데 그때 인사의 패턴은 윤석열 패싱 우선 검찰총장과 협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윤석열 사단과 가깝다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뭐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라든가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라든가 뭐 이도봉 과학수사부장 이런 사람을 모두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좌천시켰어요. 네. 그게 그 인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총장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갖다 놨느냐?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돼요. 예. 박범계 장관 말이 맞으려면. 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윤 전 총장과 지금 손준성 검사가 같이 근무했던 거는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 7부장으로 있었던 거 외에는 없고 손준성 검사는 특수통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기획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뭐 무슨 그 학교 무슨 인연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박범계 장관이 얘기하는 측근이라고 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작년에 그 추미애 장관이 인사했던 그 개념으로 보면 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을 고립시키는 그 인사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박범계 장관의 저 주장이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 후보도요. 손 검사와 선을 그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증거가 계속 나와가지고 손준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그 우리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책임은 느끼십니까? 뭐 제가 지휘 감독을 그 경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측근들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죠.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 들 이유가 전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재현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저 사건은 매우 간략하게 추미애 후보가 아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이낙연 그 후보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를 유임시키라는 압력이 청와대에서도 당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건은 하룻밤에 그냥 완전히 반전을 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그 분해갖고 그날 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 사건 아니겠습니까? 매우 간단하게 끝난 거죠. 아, 그렇군요. 서 변호사님은? 제가 보기에 전북이 29기인데요. 예. 저는 이제 그 과거의 기사를 보세요. 윤석열 사단이 누군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손준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검찰에는 크게 보면 이게 특수통, 공안통, 그리고 이제 일반 기획이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는 상당히 그 일반 기획 쪽이지 특수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같이 근무한 적도 거의 없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척근 중에 척근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처음에 임명도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고요. 나중에 이제 옮길 때 뭐 윤 총장이 유임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윤 총장이 유임 요청하면 추 장관이 들어줬습니까? 윤 총장의 인사 요청을 들어줬느냐고요. 본인이 진짜 척근 중에 척근이라면 그때 윤 총장이 유임 요청해도 어차피 지방자치 시켰을 거예요. 근데 안 시킨 거는 예. 그만큼 이게 척근이 아니라는 거고. 무엇보다 이게 손준성은요. 대구 출신의 그 야당의 안동의 모 국회의원의 사이입니다. 네네. 그때 윤 총장은 계속 이게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었어요. 예. 사이가 정치적으로도 좋을 수가 없는 사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척근이라는 말 처음 들어봅니다. 예.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손준성이 누구냐가 여기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여권의 사람이냐, 야권의 사람이냐. 여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고발장을 왜 쓰나요? 지금 핵심은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과 연관이 돼 있느냐 없느냐도 하나의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밝혀야 되는 것은 검찰이란 조직이 다른 당에 고발 사주를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연관성을 떠나서. 그러면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그걸 했다 그러면 이미 그 자체로서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사실상 이 선거 개입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지금 그 고발장의 내용들이라는 건 지금 여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여권의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을 다른 당에게 보내서 고발을 시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막 너무 헷갈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연관성이 있는 걸 규명 못하면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냥 윤석열 총장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간의 관계가 일단 입증이 돼야 윤 전 총장의 지시 내지는 이런 방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손준성 검사가 지금 일관되게 본인은 또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그런 고발장을 만들어서 야당에 넘겼다. 그럼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문제 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이 1월 말에 인사를 한 것과 그리고 다음에 유임할 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거는 4월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그럼 2달 만에 굉장히 가까워져가지고 고발장을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써서 넘겼다. 이게 성립이 돼야 윤 전 총장의 책임론이 제기가 될 텐데 다만 8월 유임 때는 그때는 좀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 유임을 시켜달라고 했던 사람이 송 검사하고 권순정 당시 대변인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권 대변인은 다른 데로 보내고 손 검사만 유임을 시켰다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보도를 보면 박영진 대검 형사 1과장도 유임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유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안 됐는데 송 검사만 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당시에 송 검사 이름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유임 요청했던 사람 보도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송 검사까지 요청을 했는데 한 100명쯤, 100개 정도 부탁했는데 한 2개 정도 들어줬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8월 때는 굉장히 가까워진 사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 측근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관련성 하나, 또 손 검사가 자체적으로 했다면 그것도 또 하나,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테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휘를 맡게 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뭐 이정현 전 공공수사부장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했고 중앙지검으로 내려가면서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 이 수사는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요. 윤석열 전 총장도 뭐 자신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더 신속한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게 신속한 수사가 되지 않으면 이미 뭐 손준성 검사나 김웅원의 핸드폰은 이미 교체가 됐기 때문에 실제
사실상 굉장히 입증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이제 관련 증거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또는 제3의 어떤 검찰의 인물, 제보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뭐 수사가 그렇게 길게 끌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신속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장관으로서 검사를 제청하는 것이고 임명을 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다라고 해서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장관 라인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은 뭐 일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게요. 한 사건에 네 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십시오. 예. 사건은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공수처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대검 감찰부가 왔죠. 그다음에 중앙지검이 왔죠. 네. 지금 이게 경찰도 지금 착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이게 공수처의 그 우선적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의 그 범죄가 직권남용하고 비밀 누설은 관할 대상이거든요. 네네. 물론 선거법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 이게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네. 따라서 저는 이런 이게 그 최강 의원이 고소하니까 중앙지검이 나왔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2중, 3중 수사고요. 예. 그다음에 공정성을 보십시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도 문제지만 지금 중앙지검장이 이정수,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다음에 그 담당 공공수사 1부장의 부인은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의 3부에는 김숙정 검사는 표창원의 보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파적인 수사관들이 네 기관이 다 수사한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과잉 중복 편파 수사 아니냐? 네. 저는 이게 공처에서 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그 검사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부장 검사가 있고 그분은 이제 하나의 검사에 불과한데 마치 그분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중복되지 않게 수사하겠다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들을 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소고발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하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윤 전 총장이라든가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검에 고발했는데 이제 중앙지검에 배당이 된 것이고 당연히 이제 대검의 감찰단은 그 사건이 터지니까 내부의 조사로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 어떤 일환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경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보수단체에서 이진동 그 뉴스버스 대표를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그냥 일률적으로 뭐 예컨대 뭐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검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수사는 결국에는 증거로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편향된 인식을 갖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선 직전까지 간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지금 뭐 한꺼번에 다 한다니까 빨리 좀 결과 나와서 누가 잘못했는지 좀 밝혔으면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